안녕하십니까, 함재봉입니다. 한국사람 만들기 35강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중국 청나라의 자강운동, 양무운동이 어떻게 일어났었고, 왜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같은 시기에 일본에서는 어떻게 이 부국강병, 메이지 유신을 통한 부국강병이 어떻게 성공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이지 유신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회 변혁, 정치 변혁입니다. 그냥 우리가 옆에 나라,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일본이라고 해갖고 대충 넘기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메이지 유신은 정말로 한국 사람 빼놓고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특히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아직도 경이로워하는 사회 변혁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근대화라는 거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근대화가 과연 무언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대화는 저절로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대화라는 거는 어느 나라가 중세 봉건 사회에서 살다가 그 나라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 근대화 할래, 그래갖고 무슨 갑자기 정신을 차려서 근대화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대화는 자연스러운 역사의 발전 단계가 아닙니다. 봉건 사회로 그냥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99%가 수천 년 동안 그냥 봉건 사회에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극히 일부 사회들이 16세기부터 들어서서 이 근대 사회라는 걸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했고요. 우선 그 근대 사회가 이제 만들어진 부분도 너무도 놀라운 얘기고, 그게 이제 제가 종교개혁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종교개혁이라는 걸 통해서 칼뱅주의가 어떻게 나왔고, 근대 정신으로 어떻게 이어졌고, 이런 말씀을 쭉 드렸고요. 그것이 이제 칼뱅주의가 네덜란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미국으로 어떻게 또 퍼져나갔고, 그 일부가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조선에도 전해졌다. 이제 이 부분에까지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 근대화라는 거는 몇몇 국가에서 기적적으로 일어났지만, 절대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나라에서도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배울 때 고대 사회에서 중세 사회로 갔다, 근세 사회로 갔다, 현대 사회로 가는 이런 역사 발전 단계가 있다 이랬는데, 역사 발전 단계라는 게 저절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오래 있으면은 어느 사회든지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해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특히 이 근대 사회로 발전해 가는 건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딴 나라가, 근대화를 먼저 한 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도 근대화를, 너희도 근대화하지 않으면 식민지가 될래? 착취당할래? 어떡할래? 라는 일이 벌어졌을 때에, 그때에 그걸 보고, 그럼 나도 식민화가 되지 않고 남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은 나도 근대화를 해야겠구나 해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무슨 헌법을 만들고 대학교를 만들고 과학기술을 양성을 하고 공장을 짓고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자력의 힘으로써 그거를 해내는 나라들만 그 도전을, 열강들의 도전을 받아낼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은 대부분의 전 세계의 99%가 다 그랬듯이 19세기에 이르러서 다 한 줌에
한 10개, 10개밖에 안 되는 나라의 식민지로 다 변해버리는 겁니다. 조선도 그렇게 됐었던 거고요. 식민지로 변했던 거고요. 그 도전에 제대로 응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대화는 절대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과정이 아니다. 그냥 사회가 진화해서 저절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다. 이상한 과정을 통해서 근대화가 먼저 된 나라들이 자기네가 자원이 필요하고 노동력이 필요하고 또 시장이 필요하고 등등의 이유로 옆에 있는 다른 대륙의 나라들을 바다 멀리까지 건너가가지고 야, 뭐 무역을 하자, 교역을 하자, 아니면 자원을 내놔라, 아니면 아예 내가 너희 땅을 차지하고 내가 그걸 대신 통치를 할게 등등의 일들을 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 거기에 응전을 하는 과정에서 근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실패합니다. 조선도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근대화가 뭔지를 모르고 자강운동을 통해서 지난주에 그 전 시간에 보여드렸던 중국도 그 자강운동에서 일부는 성공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정도는 이 근대화의 도전이 뭔지를 알고 특히 그걸 잘 아는 이홍장 같은 일부 사람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끝까지 결국은 중국과 힘이 모자라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나라가 단합이 안 돼서 엘리트들이 다 같은 생각을 안 해서 등등의 이유로 결국은 중국이 근대화에 실패를 하는 거죠. 양문동에. 그리고 이제 청일전쟁에서 지면서 청왕조가 이제 무너지면서 그 대혼란의 시기로 국공내전으로 들어가고 등등 그래서 이제 공산화가 되고 하는 이런 역사 속으로 이제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죠. 일본은 거의 유일하게 서양에서 원래 근대화를 했던 서구 열강 몇몇 나라들 빼놓고는 거의가 아니라 유일하게, 그렇죠? 20세기 말에 가서 한국, 대만, 싱가포르, 그 다음에 중국 등 일부 나라들이 100년 후에 그러한 근대화에 성공하기 전까지는 유일하게 서구 국가가 아닌, 서구 열강이 아닌 국가로서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한 세대 만에 그 열강의 반열, 우리랑 똑같은 중세 봉건 사회, 그것도 갈갈이 갈라져 있었던, 찢어져 있었던 그러한 봉건 사회가 한 세대 만에 세계 열강의 반열에 오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인류 역사의 근대화 역사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런 거를 보여줘.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일본을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 왜냐하면 그거를 보고 있으면은 근대화가 이렇게 어려운 거였구나. 우리는 벌써 근대화라는 과정 속에서 100년을 살아가면서 150년을 살아가면서 뭐 식민지도 해보고 겪어보고 전쟁도 겪어보고 많은 겪어보는 사이에 사실 근대화라는 것이 조금씩 들어와서 별로 그렇게 경이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것도 많습니다. 남들이 봤을 땐 놀랍지만 15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만 근데 일본은 워낙 단시일 내에 압축적으로 일어난 근대화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자세히 보고 있으면 아, 근대화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근대 사회, 근대 경제, 근대 정치 이런 거를 일으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거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한테도 굉장히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명치유신은 우리가 특히 깊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사실은 명치유신이라는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근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 모델을 너무나 우리는 잘 배웠죠. 자의반 타의반 어쨌든 배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근대화를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일제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졌었던 건가? 일본 일제시대에 어떤 근대화가 일어났을까?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일본이 들어와서 착취만 했다. 그런 너무나 그냥 그 초보적인 그런 그 감정적인 어떠한 그 역사관에서 좀 벗어나서 명치유신을 공부하면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근대화,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에 이르면은 우리가 자력으로 정말 놀라운, 지금 세계가 경이로워하는 이 놀라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기틀을 우리가 어떻게 마련했구나를 훨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본의 부국강병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메이지 유신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쇄국에서 개국으로, 그러니까 항상 우리 조선이랑 비교를 하세요. 쇄국에서 개국으로, 봉건사회에서 중앙집권제로, 막부 정치에서 헌정주의로, 헌법 정치로, 12세기에 가마쿠라 막부후란 막부가 생긴 이후로 600년간 봉건체제를 했던 일본이, 그리고 그 봉건체제 하에서 270개의 나라로 나눠져 있었어요. 번이라는 게, 한이라는 게 국이라고 됐습니다. 나라였었습니다. 270개의 작은 나라로 갈라져서 전국시대 같은 데는 끊임없이 전쟁도 하고 늘 견제하고 그러면서 분권화가 극에 달했었던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가 메이지 유신이라는 걸 통해서 불과 20년 만에 강력한 중앙집권제 국가로 부상을 하고, 조선같이 오랜 세월 동안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서 쇄국 정책을 해서 더욱더 고립된 채로 유지해왔던 굉장히 오래된 관습, 제도들, 우리가 아직도 많이 갖고 있는, 일본 사람들도 물론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관습과 제도, 옛 것들을 가차없이 휩쓸어버립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대표적으로 없애는 게 신분제도 철폐하고, 근대 교육을 들여와가지고 급격하게 들여와서 20년 만에 초등학교가 3만 개가 생기고 우체국이 1만 몇 개가 생깁니다. 그렇죠? 근대화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신분제가 능력분위의 사회로 바뀌고, 전근대적 농업경제에 기반한 저발전 후진국에서 사유재산제, 화폐경제를 도입하고 전통상업을, 갖고 있었던 전통산업들을 아주 과감하게 통폐합을 시켜가면서 근대산업국가를 건설하고, 그리고 구미열강, 이제 미국이나 이 유럽의 열강 앞에 힘이 없어서 무릎을 꿇죠. 조선이랑 똑같습니다. 굴욕적으로 힘이 약해서 개국을 강요를 당합니다. 실제로 굉장한 굴욕으로 일본 사람들이 느꼈던 거고요. 그랬는데 그 굴욕을 당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오히려 전통 무사계급을 없애버리고 징병제라는 근대 군사제도를 도입을 해서 근대 군대를 일으켜서 순식간에 동아시아 최애 강국으로 부상을 합니다. 사무라이라는 그 막강한 무사 세력을 갖고 있었고, 그 세력으로 인해서 도요토미는 중국도 정복하겠다 그랬고 조선에까지도 쳐들어왔었던 그런 막강한 사무라이들이 있었는데, 그 사무라이들이 정권을 잡고 자기네가 봤을 땐 우리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무라이 자신들이 우리 갖고는 도저히 안 돼. 그래갖고 자신들이 사무라이 제도를 없애버려요. 그러고는 평민들까지 다 징집제도를 통해서 군대로 끌고 들어와서 근대군을,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에 지금 있는 그런 근대군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불평등조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냥 굴욕적인 불평등조약을 개정해야 된다, 우리가 막연히. 어떻게 개정을 하냐가 문제죠.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개정을 하느냐. 서양 사람들이 들어줘야 되는데 개정을, 그래 그러면 불평등조약을 평등조약으로 바꿔줄게라고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무력도 지금 약한 판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꾸냐. 근대법제도를, 서양 사람들의 법을 받아들이는 거죠. 더군다나 그 서양의 근대법이 비록 서양 거지만, 서양 오랑캐들 거지만 실질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예요? 우리의 전통법보다 훨씬 낫죠. 신분 차별 안 하고, 남녀 차별 안 하고, 반상 구별 안 하고, 그렇죠? 개개인의 절대적인 존엄성을 인정을 해주고, 그게 근대법이죠. 그럼 그게 서양 거다, 동양 거다, 중국 거다, 어디 이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냉정하게 봐서 이거 맞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받아들이려고 애를 썼지만 일단 힘이 모자라서 굴복을 해서 받아들여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거네.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히 받아들이죠.
놀랍게 빠른 속도로 자기네가 받아들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뭐예요? 서양 사람들한테 가서 야, 우리 법 수준 이제 너희 나라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불평등 조약 개정하자. 그러니까 그래, 그러네. 똑같아졌네. 서양 사람들이 가서 살아도, 일본에 가서 살아도 하나도 의협당하지 않고 자기네 나라에서 살 때랑 똑같은 법의 적용과 대접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러면 그러네. 그럼 일본에 가면은 외국 사람들 일본법에 따라서 해. 그러는 거죠. 그래서 불평등 조약을 재협상을 성공을 해냅니다. 이 모든 일이 1894년이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6장에서 제3권 6장에서 쭉 보여드리는 일본의 부국강병, 그거는 1868년부터 메이주시 시작하지만 실제로는 1878년부터 시작해서 1894년까지 한 16년 정도의 15년 정도의 시간을 조선으로 보면은 뭡니까? 조선으로 보면은 대원군이 물러나고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고 나서부터 이모군란 갑신정변이 나서 그리고 나서는 1894년 청일전쟁이 날 때까지 그 기간입니다. 바로 미국의 구미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개신교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던 바로 그 시기죠. 동시에. 자, 그러면 일본에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일본에서는 소위 유신3골, 유신의 세 영웅이 있다 그럽니다. 사이고 다카모리, 기도 다카요시, 중간에 사진이 사이고 다카모리, 기도 다카요시, 오쿠보 도지미치. 사이고가 1827년생이고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을 때에 40세였습니다. 죽을 때에 49이었습니다. 기도는 1833년생으로 메이지 유신을 일으켰을 때 35살, 죽었을 때가 44. 오쿠보 도시미치는 1830년생으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을 때 38이었고 그리고 죽을 때 48이었습니다. 정말로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시대를 풍미하고 나라를 완전히 바꿔놓고 그 기틀을 놓고 전부 다 시운이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영웅인 거죠. 영웅은 일찍 죽어야 영웅입니다. 오래 살면 절대 영웅 안 됩니다. 그렇죠? 죽음의 순간을 자기가 선택해서 죽어야지만 영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웅 되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 사람이 유신 3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78년이면 다 죽습니다. 메이지 유신 일으키고 10년 정도 있다가 다 죽어버립니다. 한 사람은 왜 죽죠? 한 사람은 사이고는 자기가 세웠던 정부를 상대로 사츠마 반란, 사무라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의 제일 절친했던 같은 고향 중마고우였던 오쿠보 손에 죽고, 기도 다카요시는 그 지병이 있어서 병사를 하고, 오쿠보는 자기 중마고우였던 일본의 영웅이었던 최고의 무장, 마지막 사무라이라고 부르는 사이고 다카모리를 죽인 죄로 사이고에 충성하는 사무라이들이 암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이 세 사람이 다 만들었고 주도했던 그 유신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세대가 그대로 이어받아요. 기가 막힙니다. 그 바로 조금 어린, 그렇지만 같이 유신을 일으켰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토 히로부미, 이노우에 가오루, 야마가타 아리토모, 마스카타 마사요시, 모리아리 노리,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너무나 잘 아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대표적으로 싫어하는 이토 히로부미, 이노우에 가오루, 이제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를 한 사람들이고 우리랑은 그래서 어떻게 얽혀 들어가기 시작하는지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을 때 27살 적극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군대를 일으켜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유신 3골이 죽었을 때 오쿠보, 사이고, 기도가 죽었을 때
37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물려받는 거죠. 권력을 물려받는 거죠. 이노우에 가오로는 메이지 유신을 났을 때 32살, 이제 삼거리 죽었을 때 42살, 야마가타는 유신 때 30, 그 다음에 삼거리 죽었을 때 40, 마츠가타는 33세 유신을 맞고 43세 권력을 물려받고, 모리아리노리는 유신 때 21살, 그리고 권력을 물려받았을 때 31살,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유학파였습니다. 왼쪽 사진은 그 유명한 조슈 5, 1864년에 조슈가 아직도 일본이 쇄국하고 있을 때 조슈의 젊은이들, 이토 히로부미, 이노우에 가오루를 포함한 5명의 젊은이들이 조슈에서 그랬었죠. 전에 제가 일본 그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도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슈본에서 밀항을 시켜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자기 아버지한테 편지까지 써놓고 우리는 가서 이걸 배워야 됩니다. 해군도 배우고 해양방어도 배워야 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가는 거죠. 이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사진은 이와쿠라 사절단, 1871년에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다음에 3년 만에 일본 정부 반 이상이 해외 유학을 떠나는 거죠. 일본 정부가 2년 동안 해외 유학을 떠나는 거죠.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정부의 강요의 반 이상이 잠깐만 있어 우리 유학 다녀올게. 그러고 나서는 배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2년 동안 세계를 배우고 돌아오는 예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 예는 전혀 없습니다. 비슷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와쿠라 사절단. 그래서 이게 기도 다카요시, 요게 이제 가운데가 이와쿠라, 요게 이토 히로부미, 맨 오른쪽 끝이 오쿠보 도시미치, 사이고만 남겨놓고 이제 가는 거죠. 3개월 중에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는데 쉬운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메이지 유신이 1868년에 일어나는데 68년에 일어난 다음에 첫 10년 동안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유신 3거리 권력을 잡고 이거를 이제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1869년에 7월 25일 날 판적봉환, 그러니까는 다이묘들한테 다 이제 천황한테 우리의 통치권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번 갖고 있었던 대대로 통치하던 번 돌려드립니다. 해서 돌려주는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71년 8월 29일 날은 번 자체를 아예 없어버려서 지금의 오이타 현, 걔를 만날 도쿄 현이지 않습니까? 현이라는 걸로 바꿔버리는 거죠. 우리의 도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폐번 치연이라는 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270개 나라로 600년간 갈라져 있었던 나라를 갑자기 중앙정부가 들어와서 다 내놔. 그리고 중앙정부가 알아서 현으로 잘란 겁니다. 현지사라는 걸 임명을 해갖고 그 다이묘들하고 사무라이들은 다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71년에 사무라이 평민 결혼금지법 폐지. 그러니까 이제 신분제도를 없애버린 거죠. 양반하고 상민하고 결혼할 수 없다. 이런 거 이제 다 없애버리는 거고, 71년 12월에 아까 말씀드린 이와쿠라 사절단이 유학을 떠나고, 72년에 일청 수호조약이 맺어지고, 73년에 징집령이 내리고, 73년부터 농민들 개인 토지 소유가 허락이 되기 시작하고, 다 봉건 영주들 땅이었던 거를 이제 개인들한테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죠. 74년에 정한론이 일어나고, 74년에 사가해난이라는 사무라이 첫 번째 큰 사무라이 반란이 일어나고, 76년 강화도 조약을 맺고, 77년 세이난 전쟁, 사이고가 들고 일어나서 자기가 세운 정부를 상대로 해서 벌리는 가장 큰 사무라이 반란. 그래서 오른쪽 사진이 그 당시 프랑스의 잡지 르몽드 일러스트레라는 잡지에 나왔던 사이고하고 그 군대들이 이 사무라이들이 이 반란 일으켰을 때의 어떤 그 장면을 사파로 그려서 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톰 크루즈가 만든 그 라스트 사무라이라는 영화가 바로 이제 사이고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오랜 봉건 체제를 완전히 근대 국가로 바꾸려니까
거기에 있었던 그 많은 다이묘들, 막강한 다이묘들, 그 사무라이들, 자기 동료들인 사무라이들을 다 직업을 뺏어버린 거죠, 지금. 이 사무라이 출신들이, 사이고 고보의 사람들도 다 하급 사무라이 출신들인데, 자기네가 어떻게 권력을 잡고서는 자기 동료들 계급을 싸그리 200만의 직업을 뺏어버린 겁니다. 그것도 다 칼제비 무장들의 직업을 뺏어버리는 거고, 더 높았던 영주, 봉건 영주들, 그렇죠? 10몇 대씩 그 영지를 물려받고 통치했던 사람들로부터 영지를 뺏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 그 사무라이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치개혁을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봉건사회를 개혁을 하려니까 아무리 힘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한 저항이 엄청날 수밖에 없죠. 이 저항을 어떻게 무마를 해서 이거를 근대화로 가는 방향으로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고 경제를 어떻게 해야 되고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을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저항해. 왜냐하면 일단 100년 후에 나라가 잘 살게 된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갑자기 먹고 살 방법이 묘연해져 버린 사무라이들이나 영주들한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더군다나 칼이 있고 싸우던 버릇이 있는데 당연히 들고 일어나는 거고, 밀란도 300회가 일어나요. 300회가 10년 동안에. 그러니까 농부들도 정신이 없는 거죠. 지금 세상이 너무나 급변하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하나 고쳐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정치개혁은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주도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화족제도라는 걸 만듭니다. 정말 천재적인 것 같아요. 화족제도가 뭐냐면 새로운 귀족제도예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천황이 있고 천황 주위에 그 후계, 공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옛날 고려 시대의 귀족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교토에서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장들인 이 사무라이들, 막부를 만든 도쿠가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무장들 아니에요? 그 무장들은 이제 각 번마다 자기 번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명목적으로는 천황한테 충성하면서 이제 자기 번을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이묘라 그랬고, 다이묘 밑에 사무라이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천황이 있고 진짜 오래된 귀족, 사무라이들보다 훨씬 원래 계급으로, 신분 계급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6세기, 7세기부터 계속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그 교토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이와쿠라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도 있었고, 그 밑에 이제 다이묘들이 있고, 쇼군이 있고, 다이묘들이 있고, 사무라이들이 있고 이런 거죠. 이거를 전부 다 이제 해처모여를 하는 거예요. 이 신분 계급이 다 없어져야 돼요. 근데 한 번에 못 없애죠. 그러니까는 이토가 발명해낸 게 새로운 귀족제도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귀족제도는 뭐냐면은 원래 있었던 귀족들, 다이묘들, 높은 사무라이들, 그리고 자기네 몇 명 이래갖고 해서 새로운 귀족제도라고 그래갖고 1884년에 총 500명을 선정을 해서 그 중에 대부분이 쿠게랑 다이묘 출신들이고 원래 전통적으로 권력 있던 사람들을 자기네 같은 하급 사무라이지만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는 데 성공했던 그 사람들 30명을 집어넣어서 500명을 해서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백작이니 후작이니 남작이니 하는 일본의 그 귀족 제도가 가족구 제도, 화족 제도라는 게 이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거를 싹 헤쳐모여 해갖고 새로운 거.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선 자기네가 신분 산성을 해야죠. 자기네가 실권을 잡고 나라를 이끌어 가야겠는데 저 까마득해 높은 데에 귀족들이 있고 그 밑에 다이묘들이 있고 그 밑에 사무라이들이 있고 자기네는 하급 사무라이 출신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이거를 다 우리가 같은 급이다라는 걸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는 실제로는 권한은 하나도 안 주지만 그래도 뭔가 돈과 여러 가지 명예 이런 거를 이제 줌으로써 정치적으로 무마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00명
그 화족제도라는 걸 이제 만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나중에 친일파들, 소위 말하는 친일파들이 무슨 남작 자귀를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하는 게 이 이또가 만든 그 가족구 제도, 화족제도입니다. 85년에는 이제 내각제도라는 근대 정치 제도를 만들고 87년부터 관료를 시험을 통해서 이제 충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립학교를 졸업해야지만 시험을 칠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능력 분위의 사회로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재정난입니다. 뭐 엉망진창이죠. 왜? 71년에 폐번 치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번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 현으로 번을 폐하고 현을 새로 만든 거죠. 폐번 치연을 했는데, 그때까지 그거를 갖다가 그러면 영토랑 모든 거를 다 나라가 가져가는데, 거기에 당연히 딸려있던 온갖 빚까지 다 이제 국가가 채무까지 이제 같이 떠안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각 번이 갖고 있던 채무까지 나라가 다 떠안고, 그 다음에 사무라이들은 이제 없애버렸거든요. 사무라이들은 각 번에서 자기 영주로부터 너는 150석, 너는 200석, 뭐 너는 300석 해서 그 봉급, 그야말로 봉급이죠. 봉급을 받으면서 대대로 영주 밑에서 살았는데 영주도 없어졌고, 그렇죠? 번도 없어졌고, 그럼 이제 사무라이 신분이 아예 없어졌고, 그럼 사무라이는 당연히 봉급도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 이 사무라이 봉급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정부가 주겠다 그랬어요, 다. 언제까지? 일단은 주겠다고 이제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다이묘들한테는 영지를 그냥 달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영지의 소득의 10분의 1을 개인 소득으로 영주들한테 줘요. 그래서 영주들은 사실 굉장히 잘 삽니다. 그 영주들의 후손들은 아직도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제 예산 부담이 되니까 1871년부터는 사무라이들이나 다이묘들도 이제는 농업이나 상업을 해도 된다. 거기도 사농공상, 우리랑 똑같았습니다. 무사, 우리는 문사지만은 무사 계급들은 절대로 장사해서는 안 됐어요. 상업을 해서는 안 됐었던 거죠. 직업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직업을 가져서 돈을 벌어라, 이제 이런 얘기가. 그래서 사실 저 사무라이 영화 같은 거 참 좋아하는데, 이게 그 유명한 2002년에 나왔던 황혼의 사무라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황혼의 사무라이에서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도쿠가와 말기하고 에도 시대에 들어오면요, 제일 가난한 게 사무라이들이에요. 정말 사무라이들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무라이들이 우리 그 선비들 같이, 뭐 딸깍발이 선비들 같이 아주 청렴결백한 그걸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명예를 지키면서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거기 뭐 실패해갖고 딸을 팔고 뭐 사창가에 팔고 이런 얘기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그 시대적 배경을 해서 영화를 찍은 건데, 굉장히 사실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영화를 보시면은 사실 사무라이들이 얼마나 곤란했었고, 그 반란이 일으킬만 하다 싶을 정도로 참 빈곤하게 그렇게 살았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보고 너희들 이제 장사를 해도 돼. 그러니까 다들 한 얘기가 뭐라고? 우리 보고 장사를 하라고? 우리 무사들 보고 나가서 이윤 추구 행위를 하라고 말이 되냐고 이제 더 화가 나는 거죠. 양반들 보고 나가서 장사해서 돈 벌어 먹고 살라는 거나 마찬가지 얘기가 되니까 참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사무라이 연금이 얼마나 큰 부담이었냐면, 당시 일본 정부 예산의 3분의 1이 그냥 연금만 주는 거예요. 없어진 사무라이 계급에 사무라이 출신도 연금만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연금 줄 돈이 없어지니까 뭐예요? 나라가 그럴 때마다 하는 게 뭐예요?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그래, 5년 후에 줄게. 뭐 10년 후에 줄게. 그러면서 일단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반란들이 계속 세난 전쟁의 반란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사무라이 반란을 평정하면서 일본 정부는 또 돈이 없으니까
또 돈을 마구 찍어내야 되니까, 급하니까. 그래서 돈을 찍어내고, 그 돈 찍어낸 거가 또 세난 전쟁 하나 하는데 예산의 3분의 1이 또 다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만 찍어내니까 인플레만 올라가고, 그러니까 도시 거주민이나 사무라이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삶이. 그러니까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도 또 번이 그동안에 운영하던 이런 회사 이런 것도 다 자기네가 인수를 하는데 다 부도가 나요. 정부가 무슨 장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다 부도가 또 나고. 그래서 80년에 이르면요, 사무라이들이 정부로부터 연금 대신 받았던 채권의 시장 가격이 액면가의 7%로 폭락을 합니다.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자기네가 평생 연마해서 대대로 다이묘한테 충성을 바쳤던 그 주군도 없어지고 그 세상이 다 없어지고 정부가 준다고 하는 돈은 휴지 조각이고, 그러니까 일부는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그냥 조용하게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굉장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개혁이라는 게. 조선이 혹시 그런 개혁을 하려고 했었더라도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한 진통을 겪었겠죠. 사실 우리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지금 우리가 말이 좋아서 경제발전이지 얼마나 많은 피해와, 그렇죠? 거기서 소외되는 계층과 착취당하는 계층과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들과 부지기수입니다. 사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좌파 사상도 들어오는 거고, 그런 억울함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게 굉장히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 마츠카타 마사요시라는 사람이 경제를 꽉 잡고 완전히 정부 지출, 삭감, 담배와 사케에 대한 담배인삼공사 만들어서 세금 걷어들이고,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과 우정국은행을 설립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들한테 저축하라. 우리 60년대, 70년대 내내 저축하라 그러셨습니까? 이 가난해 죽겠는데 또 저축하래요. 가난할 때 저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라가 모두 어디다 투자할 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이자율 막 10몇 %씩 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축을 유도하고, 똑같은 거를 일본은 1870년대에 하는 거죠. 우리보다 100년 앞서서 이제 하는 거죠. 불평등조약이라는 게 막연히 불평등조약이 아니라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발전에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관세를 못 매기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우면은,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재정이 뭡니까? 세금이죠. 세금 걷는 것밖에 없는데 경제가 엉망이고 모두가 가난하니까 세금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는 채권 같은 거 만들고 가급적인 비용 줄이고 이제 이러고만 앉아 있었던 건데, 그런데 좋은 세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세거든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해관이라는 거를, 그렇죠? 해관이라는 거, 하트라는 영국 사람한테 50년 동안 맡겨서 그 해관에서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그걸로 온갖 비용을 다 냈다 그러는데, 일본도 이제 그런 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못하게 해요. 그게 불평등조약의 제일 무서운 겁니다. 우리나라의 관세를 내가 마음대로 못 매기고, 못 정하고 상대방하고 협상을 해야 돼요. 꼭 의논을 해야 됐었죠. 해서 정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제 올리는 거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재정을 전혀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기껏하는 게 비단과 차. 그 당시 일본이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건 비단하고 차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시는 차, 지금 자동차 말고 마시는 차입니다. 그래서 그거 생산을 증진시키려고, 그래서 73년에는 실 뽑는 비단 실 뽑는 기준을 국가에서 KS 막 하듯이 기준을 정하고, 마에바시와 도미오카의 정부 보조로 제사 공장도 누에고치 만들어서 비단실 뽑는 공장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나라가 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일본인들한테 서구의 제조기술과 공장 생산 방식을 가르치고 유학생을 유럽에 보내는데 비단 만드는 방법을 배우러 유럽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양잠업에 대한 팜플렛을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하고 양잠 기술자들을 각 지방에 파견해서 현지 양잠업을 우리 그랬지 않습니까? 방직 공장 이런 거. 다 그런 제일 간단한 통조림 공장, 가발 공장, 방직 공장 이런 걸로 뭐 사실 방직 공장만 해도 엄청난 거죠. 그런 걸로 다 시작했어요. 그 똑같은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1870년대에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68년에서 83년 사이에 일본의 비단 생산이 60% 늘고 수출은 100% 증가하고 수출의 반 이상이 이제 미국으로 하면서 이때 이제 일본의 비단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75년에는 시멘트. 그렇죠? 우리나라도 맨날 시멘트. 76년에는 유리. 78년에는 흰 벽돌 공장을 나라에서 설립을 하죠. 나가사키와 요코스카에 있는 설립된 조선소들이 너무나 후진 것들이었으니까 이거를 또 다 인수를 해서 고베 같은데 큰 조선소들을 지금 세우죠. 지금도 이제 세계적인 미쓰비시 중공업 이런 게 이제 그때 다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요코스카의 조선소는 해군 조선소로 키우고 지금 요코스카 항이 뭐예요? 미국 7함대. 조지 워싱턴 항모의 모항입니다. 그 7함대가 거기에 와 있기 때문에 동북아시아를 지켜주는 거예요. 요코스카에 항상 미국 최신형 가장 큰 함대와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와 그거를 호위하는 기동 타격대가 요코스카에 있기 때문에 하시라도 일로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대만을 갈 수가 있는 거고 지킬 수가 있는 거고 그때 그 요코스카 조선소가 이때 다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82년부터는 정부가 민간에다가 매각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공장들 매각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마스 갔다가 일본 은행이라는 거를 일본 은행, 중앙은행을 설립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걸 보고 와, 이 사람들이 이게 정확히 알고 있었구나. 뭐냐면은 나라가 해야 될 일과 시장할 때 맡겨야 될 일이 명확히 다르다. 나라가 기업 운영해서는 안 된다. 기업 운영해서 손을 띄어라. 라고 하는 얘기를 일본 은행을 설립하는 그 취지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무릇 정부의 본분은 국가의 강령을 보존하고 국민의 치안을 도모하는 것에 있다. 결코 인민과 이익을 다투는 것에 있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국민들하고 시장에 들어가서 이익을 다투는 거 맨날 시장에 개입해서 뭐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고 뭐가 어떻게 하면 물가 시장에 개입 모든 거에 그냥 우리 정부는 모든 거에 개입을 해요. 그래서 자꾸 정부가 시장을 조정을 하려고 그래요. 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딱 두 가지가 정부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는 이건 그냥 모든 정치 이론가들이 다 아는 건데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종교하고 시장이에요. 정부가 절대 건드려서 안 되는 거 종교하고 시장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정부는 가장 기본적인 그게 안 돼 있어요. 이거 종교하고 시장 건드려서 이긴 정부가 없어요. 정부가 이기죠? 그럼 북한이 된 거예요. 북한에서는 정부가 이겼어요. 시장도 이기고 종교도 이겼어요. 중국은 뭐예요? 시장을 정부가 내버려 두니까 나라는 불같이 일어났는데 시장이 정부를 이기려는 것 같으니까 지금 막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네? 마윈 잡아놓고 뭐하고 무슨 이 디디 이번에 이것도 못하게 상장 못하게 하고 막 난리 법석을 치면서 시장을 제어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절대로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마스 갔다가 1880년에 그래요. 인민과 이익을 다투는 것이 아니다. 정부 역할은. 따라서 교육, 외교, 해, 육군의 군비, 경찰, 보호 등 국가 안보를 유지하고 통치를 보위하는 사업은 본디 정부가 스스로 해야 할 의무인 것이다. 그거는 해야 된다. 국방, 안보, 치안, 그래, 교육, 이거는 국가가 해야 된다. 외교. 그 상업, 무역 등과 같이 인민과 직접적으로 이익을 다투는 사업은 정부가 감히 스스로 해야 할 것이 아니다. 절대 하지 말아라. 시장 개입하지 말아랍니다. 그러니까는 이때에 정부가 자기네가 번으로부터 다 뺏었던 것들을 이제는 다시 개인 사업자들한테 매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이제 눈치 빠른 사람들이
우리로 치면은 일제시대 끝나고 나서 적산을 빨리 받는 사람들이죠. 보원들이 갖고 있었던 이 많은 재산들을 정부가 이제 운영을 못하고 팔아 넘기니까 그거를 이제 싼 값에 인수를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도사의 사무라이 있는 이와사키 야타로. 미쓰비시 만든 사람이죠. 그래서 71년에 도사 번이 이제 폐번지현, 번이 없어지니까 번이 소유하고 있던 배들을 인수를 해서 싼 값에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리고 도쿄와 오사카를 왔다 갔다 하던 조그만 해운사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인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74년에는 정부가 일본 정부 대만 정벌 제가 자세히는 못 돌았지만 하여튼 대만 정벌을 하는데 그때도 일본은 해군이 배가 없어서 미국이랑 이런 데다 급히 배를 사요. 그래서 사서 군대를 대만에 가서 전쟁을 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빚더미가 되니까 그때 샀던 배를 또 이제 파는 거죠. 그 배를 군함으로 썼던 배를 또 이와사키가 그걸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 35척을 사서 사서 일본과 홍콩을 잇는 정기 여객선 전부 다 외국 회사들이 다 이거를 자딘 매the슨 이런 영국 회사들, 미국 회사들이 뭐 나가사키에서 제물포 가고 이런 거를 다 그 사람들이 운영했던 거를 처음으로 일본 회사들이 거기에 경쟁에 이제 끼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75년에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던 배 35척을 정부는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팔아버리는 거죠. 팔아서 미쓰비시한테 무상으로 주고 운영비까지 제공을 하죠. 그게 싸니까. 아니면 배 썩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미쓰비시는 정부의 지원으로 사세를 계속해서 키워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아시아의 해안선 그 연해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무슨 마산에서 부산 가고 제물포 가고 원산 가고 하는 게 우리나라 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다 누가 합니까? 영국 배, 그렇죠? 미국 배, 그러다가 이제 중국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시작하게 그 이홍장이 배 만들어서 해운사 만들어서 하는 거고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에서 미쓰비시가 이제 이런 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토가 그때 영국에 가 있으면서 외국에 여행하고 있으면서 유학차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때에 자기 정부에 자기 동료들한테 쓴 편지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아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뭐라 하냐면 그러나 우리 물산이 그들의 물산보다 저렴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이 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물건도 싸야지 우리 국민이 살 거 아니냐. 수입세를 무겁게 하여 그들의 물산을 고가로 만드니 이를 방어세라고 한다. 여기 영국에 와서 보니까 자기네 물건 아무리 영국제라 그러더라도 외제보다 비싸면 사람들이 안 살 텐데 그러면 자기네 영국제를 영국 사람들로부터 사게 하기 위해서는 독일로부터 들어오는 물건에 똑같은 물건에 아주 세금을 잔뜩 관세를 잔뜩 물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사람들이 방어세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영국 사람들이. 그래서 근데 방어세가 왜 방어세냐? 이는 오직 정부가 세입을 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입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으로 하여금 물산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과자, 자동차, 치약, TV 모든 게 외제들이 얼마나 비쌌어요, 우리. 60년대, 70년대에 80년대에 미제 물건들 얼마나 비쌌고 미제 가전제품, 일제 가전제품들 얼마나 귀했었어요. 왜? 세금을 하도 정부에서 매기니까. 왜? 삼성, LG 이런 거 키우려고. 물산을 장려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그 힘이 있으면 나라가 있으면 되는 그래서 물산을 장려해서 이렇게 경제를 일으키는 거죠. 근데 지금 불평등 조약 때문에 일본이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속으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속으로 이를 부득부득 알았겠습니까? 따라서 방어세라 명한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아직 완전한 개화에 이르지 못한 국가는 무엇보다도 그 법을 행하지 않으면 문명화의 시기를 지연시키게 된다. 우리가 개화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건 너무 이 사람들 솔직하게 얘기해요. 우리 반문명국이야.
그리고 이런 거 빨리 우리가 해결 못하면 우리 문명국 못 가라고 자기네들끼리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툭 까놓고. 가령 서적, 기계와 같은 필수품은 그 세금을 가볍게 하고 비단, 술, 담배와 같은 것은 이를 무겁게 하여 우리 물산을 일으키는 바를 도와야 하는 것이다. 이미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오로지 이 법을 이용하여 술, 담배류에 대해서는 원가와 세액을 거의 비슷하게 하니 국민이 크게 물산을 일으키는 시기에 이를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실리에 따라 자리자득을 모색하는 것이니 보통의 정리를 잃은 것과 같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국가를 부유하게 하고 국가를 성대하게 하는 데 있어서 실로 불가연한 수단인 바 모두 이 법을 채용하며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하는 자 없으니 이것이 전국 경제의 핵심적인 이치인 것이다. 이게 경제 이론에도 틀리고 전부 다 세금 낮춰라 서로 그러면서 지네 건 올리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렇지만 이게 전 세계가 돌아가는 원리더라. 영국의 부강함도 처음에 이 법에 따라 성대히 물산의 제조를 일으키고 마침내 타국에서 수입한 나쁜 물건을 제조를 통해 좋은 물건으로 하였으며 또한 이를 타국에 수출하고 이익을 축적하며 국가를 부유하게 하여 오늘의 성대함에 이르게 된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또 여러분 이제 아는 거죠.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고 가난한 나라가 후발 국가가 어떻게 유치 산업이라고 그러죠. infant industry. 아직 유치한 어린 산업들을 보호를 하면서 세금을 올려서 이런 등등의 거를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거고 자기 동료들하고 이제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본은 당연히 불평등 조약 때문에 관세를 인상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국가 경제를 일으키는 게. 이 명치유신이라는 게 그냥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너무나도 사방이 꽉꽉 막혀있고 안에 경제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유치산업을 일으키려고 그러면은 관세를 자기네가 컨트롤 못하니까 외국의 싼 물건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를 어떻게 열강들한테서 오는 거를 막을 수도 없는 그 곤란한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나라를 지금 만들어 가려고 모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예요? 그냥 긴축. 그냥 긴축이에요. 우리도 그랬었죠. 긴축이었습니다. 만성적인 인플레로 인해서 정부의 재정은 줄어들고 정부의 채권값은 폭락하고 토지 가격은 급등하고 인플레 전형적인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찍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 내내 그랬던 거 아니에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내내 인플레.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산업이 없으니까 수출을 맨날 적자잖아요. 우리가 아마 수출 흑자를 처음 낸 게 80년대에 뭐죠? 무슨 엔저 시대였던가? 무슨 엔고 시대인가? 하여튼 그거 잠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 우리가 무역 흑자다 막 이래갖고 난리가 났던 기억이 나요. 삼조 시대. 그렇죠? 삼조 시대에. 그 전에는 내내 적자였죠. 그 적자면 어떡합니까? 돈 찍어내야 되죠. 그러니까 인플레 올라가는 거죠. 거품 경제, 그러니까 긴축 재정, 그러니까 마스 갖다가 대단한 사람인 게 81년에서 85년까지 이 사람이 대장상을 10년을 해요. 근데 그 중에 반을 4년간 마스카타 디플레라고 아예 이름이 붙었어요. 그냥 사전에 찾아보시면 마스카타 디플레이션 그러면 이게 나와요. 하도 지독하게 재정 긴축을 해갖고. 그러면서 국유기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쓰비시 이런 데 다 팔아 제껴버리고 세금은 대폭 인상하고 통화량은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소장농들과 채권자들과 세리들에게 다 소농들은 땅을 다 뺏기고 개인 파산이 급증을 하고 수많은 농부들이 소장농으로 전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밑에서 부글부글 끓죠. 이럴 때 이제 좌익 사상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80년대는 일본의 농민들한테, 보통 사람들한테는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 전체로 경제 논리로 보면은 마스카타의 긴축 정책 덕분에 정부가 재정을 보존하고 은행 체제를 강화시켰고 경쟁력을 갖춘 경제 주체들을 키워낼 수가 있었어요. 이때 일본의 재벌들, 자이바츠가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야스다 이러한 일본을 대표하는
재벌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2차 대전이 끝나고 거의 다 해체가 되지만 어쨌든 그때까지는 일본을 견인하는 그 일본 경제를 견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재벌이 만들어지고 이런 거가 그냥 탐욕스러운 무슨 뭐 정경유착이 일어나갖고 권력 잡은 사람들이 그냥 돈 있는 사람들하고 결탁을 해서 지네가 다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나머지 농민들과 노동자들을 착취해갖고 그래서 그래갖고 일어나서 이놈들은 적폐고 저걸 청산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국가 경제는 그렇게 간단히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경유착을 해가지고 정경유착을 해서 잘 되는 나라 없어요. 요즘 뉴스에 어제 그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하이티에 대통령 암살됐지 않습니까? 아주 나락으로 지금 나라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 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거기에 장관, 그 상원이 다 없어져서 이제 상원의원이 10명밖에 안 남았대요. 그 해산하고 이래갖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얼마 전에 캐나다의 몬트리올인가? 퀘벡인가 어디에다가 350만 불짜리 대저택을 샀어요. 그런 게 적폐예요. 그 돈 어디서 벌었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사업을 잘해서 벌었다. 그래서 사업체가 뭐냐고 그랬더니 사업체가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야말로 국고를 착취를 한 거죠. 훔친 거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일본이 한 거나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에 한 일은 겉으로 그렇게 피상적으로 봐가지고 지금 하이티나 어디 이런 국가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서 그럼 어떻게 이렇게 다 잘 살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는 이런 부분을 저는 이것도 너무 겉핥기식으로 지금 넘어가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지 국가 경영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이렇게 정책을 만든다는 게 왜냐하면 이거를 건드리면 저게 잘못되고 저걸 건드리면 지금 우리 맨날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동산 시장 이런 거에서 의도가 나빴습니까? 의도 다 좋아요. 의도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책에서 의도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책은. 근데 결과가 그렇게 안 나오면 의도야 좋죠. 부동산 값 안 올라가면 다 좋죠. 근데 그 좋은 의도로서 하는 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이 사람들 같이 당연히 힘들죠. 모두가 힘들죠. 국민 전체가 힘들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일부만 거기서 이런 재벌들이 나왔네? 근데 그게 뭡니까? 국가 전체로 봐서는 그 일본을 살려내는 길이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와중에 자유민권 운동이라는 것도 또 일어납니다, 일본에서. 같이 메이지 유신을 했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이타가키 다이스케, 이런 유명한 무장들입니다. 도사의 무장들. 이 고토 쇼지로도 그렇고, 오쿠마 시게노부, 이런 사람들이 다 무장들 출신이었는데, 도사 출신, 작은 조슈 사스마 출신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정치 권력 싸움에서 조슈하고 사스마한테 밀려나니까 아까 계속 말씀드린 그 유신 삼걸이 그 기도는 조슈 출신이고 사이고하고 오쿠보가 사스마 출신이니까 이 조슈하고 사스마가 다 권력을 잡아요. 그러면서 이제 도사 출신들이 거기에서 힘이 버거우니까 이제 자기네는 여기에 저항 안 납시고 나가서 하는 게 민권 운동을 벌여요. 그러니까 사무라이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민권 운동을 해갖고 참 사무라이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는 민권 운동을 해갖고 권력을 백성들한테 골고루 나눠주는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민선의원 설립 건백서라는 거를 메이지한테 내요. 신들이 생각컨대 관리의 지식 역시 유신 이전을 봤을 때 반드시 진보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유신했다고 그렇게 관리들이 더 똑똑해진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은 반드시 이를 이용함에 따라 진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선 의원을 세우는 것, 국회의원을 빨리 뽑자. 이때에. 즉 인민을 배워 알게 하는 것이다.
인민한테 이런 걸 가리키는 게 뭐야? 제일 좋은 게 민선 의원을 뽑는 거다. 나아가 하루빨리 개명의 지경에 이르게 하는 방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직분으로 이를 받들어 목적으로 삼는 것이 곧 인민이 진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초매하지 않고 우리나라 백성들이 무식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민의 종순함은 이미 지나칠 정도, 너무 순종적입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은. 따라서 오늘날 우리 정부가 반드시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은 바로 민선의원을 세워서 우리 인민에게 과감한 기세를 일으키고 천하를 분담하는 의무를 알게 하고 천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니 전국 인민이 한 마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면서 헌법 제도를 하고 인민을 정치에 참여시킨다라는 게 오히려 나라를 강화시키는 방법이다. 라는 그 가장 기초적인 민주주의 이론을 이 사람들이 이제 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79년 여름에는 치바현의 사쿠라의 시즈카라는 농부가 정부가 대의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면서 전국의 시민들에게 새로운 운동을 제창하는 호소문을 도쿄의 조야신문,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오는 이 조야신문, 이게 1879년 6월 7일자 조야신문에 호소문을 게재를 하고 전국에 자기 돈으로 삐라를 뿌립니다. 그랬더니 전국적으로 대의제를 요구하는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고 도쿄를 둘러싼 6개 현에만 303개의 헌종주의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북동쪽에 120개, 서쪽과 서남쪽에 200개가 형성이 되고 1880년 초 도쿄 북서쪽 니시타마 현의 작은 도시 이츠카이치의 시장과 유지들이 권능학교라는 걸 세워서 서양의 서적들을 번역해서 이런 헌종주의 같은 걸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해서 이 학교의 졸업생 중에 유명한 사람이 치바 다쿠사부로는 혼자서 완벽한 헌법을 써냅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 각지의 민권운동가들이 쓴 헌법만 30개가 아직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는 우리나라의 그 지방에 가면은 이제 명문 가문의 이제 자기네 조상들의 문헌들, 이 수장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책들이 이제 쌓여 있고 그렇잖아요. 일본에는 그런 시골에 가서 그런 거를 뒤지면은 거기에 헌법 초안들이 그렇게 나온대요. 아직도.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그 헌법을 했었든지.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이게 지금 1880년이면요. 이모군란 나기 전입니다. 한국에서 아직 조선에서 아직 이모군란 나기 전 시절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경제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사회를 어떻게 변혁을 시켜야지 근대화로 이 혼란 속에서 근대화로 나가는 거를 이 모든 거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험해보고 그 와중에 민권운동까지 일어나가지고 헌정주의까지 하자라는 이런 일들이 전부 다 일어나는 게 18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일본입니다. 조선에서는 1980년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일어나는 일이 일본에서는 1860년, 70년, 80년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일본이 헌법을 어떻게 만들고 이 일본의 헌법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헌종주의가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헌종주의가 우리가 역사를 볼 때에요. 어떤 아까 일본의 경제 발전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모든 일이 일어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게 마저 떨어질 때 어떠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굉장히 다층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에 항상 이런 면도 있지만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면도 분명히 있겠거니 그 다층적으로 보는 그 시각을 우리 국민들이 길러야 됩니다. 헌정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헌정주의자들은 나와서 어떤 사람들은 메이지 정부의 권력에 저항해서 자기네도 좀 뭔가를 해보려고 그런 정치적인 의도에서 이제 헌정주의를 주장한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 일본에서는 헌정주의가 도쿠가와 말기부터 이미 굉장히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막부가 이제 메이지한테 넘어갈 때 끝까지 도쿠가와 마쿠푸를 지키던 사람들은 맨 마지막까지도 권력을 완전히 이양하기 전에, 메이지 정부 이양하기 전에, 야, 우리가 의회를 만들게. 도쿠가와가 의장이 돼서 우리가 의회를 만들어서 다이묘들을 다 의회로 만들어갖고 우리가 빨리 의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넘어가자 그래요. 그러면 너희들 다 들어올 수 있고 조슈도 들어올 수 있고 사스마들. 그러니까 의회 정치는 항상 권력을 뺏기는 입장에서는 그나마 권력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권력이 약한 입장에서는 그나마 권력에 어느 정도 지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의회가 좋은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사와 사가처럼 메이지 유신에 적극 기여했으면서도 조슈, 사스마 같은 막강한 다이묘들하고 번들하고 권력을 나눠야 했던 작은 번들한테는 헌정과 의회 정치가 매력적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오는 그 유명한 사카모토 료마가 선중팔책이라는 일본 헌법의 효시라고 하는 그 선중팔책에서도 의회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벌써 안 거죠. 도사 출신의 작은 그때 막 이제 판족봉환이 일어나는 직전에 판족봉환의 현장으로 배를 타고 료마가 가면서 판족봉환이 일어나면은 조슈아하고 사스마가 완전히 권력을 잡는구나. 그랬을 때 우리 도사 같은 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빨리 의회 정치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야지 우리도 이런 계산이 벌써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의회라는 거를 만들어내는 게 이게 이제 이 선중팔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이지 유신을 주도한 하급 무사들도 수백 년 동안 세습해온 부와 권력을 양보해야 됐던 귀족, 다이묘, 사무라이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사람들이 아직도 막강하죠. 그러니까 권력을 넘겨준 게 대단한 거고, 그렇지만 넘겨줬다 하지만 아직도 막강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치 지도가 필요한 거였고. 그래서 68년 왕정복구 후에 메이지의 첫 칙어가 오개조 소문에서 널리 회의를 열어 공론에 따라 정치를 하겠다라고 이미 1868년에 처음부터 메이지 유신 초기부터 이걸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 료마, 바쿠프, 유신 세력을 막론하고 일본의 모든 정치 세력들이 미국이나 서구 열강하고 한 불평등 조약들을 굉장한 치욕으로 간주했고 이거를 재협상해야 되는 것을 자기네 최우선 과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평등 조약을 재협상을 요구하려면은 일본도 문명 개화를 했다. 일본도 서구 선진 문명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헌정을 받아들이는 것만큼 서양 사람들한테, 열강한테 완전히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걸 보여주는 더 이상 좋은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거죠. 추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단위들의 그 사회 구성원들의 여러 분야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니까는 이 헌정이라는 전제 군주 국가에서 이 헌정제라는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해서 1873년에 천황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 거냐? 헌법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지 만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만들 거냐고 해서 오쿠보, 야마가타, 이토, 오쿠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헌법은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건의서를 씁니다. 장문의 글들이 명문장들입니다. 놀랍습니다. 미국에서 헌법 만들 때에 Federalist Papers라 그래갖고 알렉산더 해밀턴, 제임스 매디슨 이런 사람들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헌법이라는 게 뭐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연방제냐 뭐냐 이런 걸 갖고 끊임없이 논쟁했던 그 유명한 책이 그게 미국 정치의 성경입니다. Federalist Papers 못지않은 놀라운 수준의 헌법은 왜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의 서양의 헌법은 왜 나왔고 우리의 사정은 어떻게 다르고 따라서 이런 헌법을 해야 됩니다. 헌법하면 안 됩니다. 하더라도 늦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빨리 해야 됩니다라는 거를 각자 이 사람들이 의견서를 냈는데 다 40살들이에요.
하급 사무라이 출신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써놓은 거를 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번역을 시켜서 3권의 부록으로 다 넣어놨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3권 부록이 두꺼운 이유가 이 사람들의 의견서, 헌법 의견서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정도 수준의 논의요, 우리는 지금 근처도 못 갑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서 나온 어느 정부 부처에서 나온 보고서고 어떤 정치인이 썼던 어떤 선언문이고 무슨 연설문이고 뭐고 간에 자기 헌법에 대해서 자기 나라의 어떤 근간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숙고를 하고 딴 나라 역사를 다 싣고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과 의견을 명확하게 담아가지고 내서 그걸 가지고 서로 격론을 벌이는 이런 모습이 지금 일본에서 1880년대, 70년대, 80년대 일어나면서 헌법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1881년 이거를 다 받아보고 메이지가 다 받아보고 자기네가 검토를 한 다음에 81년에 11월 12일 날 국회 개설의 치규 그래갖고 그래 지금 민권운동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니까 1890년까지 헌법을 만든다 라고 약속을 해서 공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다음 10년 동안 메이지 헌법이라는 걸 이 사람들이 또 만들어요. 얼마나 용의주도하고 얼마나 면밀하게 모든 것을 해나가는지 어떻게 하급 사무라이들 출신 40살짜리들이 이런 거를 갖고 있는지 당시 조선의 선비들이 교육 수준이 이 사람들보다 출발점에서 그렇게 낮았을까 싶은데 비슷한 얘기 없습니다. 조선에서는 비슷한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시대가 놀랍고 꼭 뭐 일본이다 뭘 떠서 어느 나라고 이러한 논의를 벌이면서 근대화를 저렇게 의식적으로 주도적으로 꾀해 나가는 나라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미국 만들 때 빼놓고는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정치적인 사건이 그냥 일어나서 뒤늦게 뭐를 해보는 거고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음에 뭐다를 다 내다보면서 끊임없이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면서 비교를 해가면서 만들어요. 참으로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헌법을 어쨌든 만들어나기로 하고 90년에 이제 그 제정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